이번 강좌에서는 함수형 언어의 하나로서 교육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킴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스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킴에 관한 기본 지식은 기초 지식은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함으로써 다음에 스킴으로서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먼저 스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킴 언어는 리스브로부터 이제 유래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명 리스브의 다이얼렉트다,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킴 언어는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신텍스와 시멘틱스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프리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 스킴이라는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들이 제공하는 스코프 룰은 스태틱 스코프 룰을 적용합니다. 리스비라는 언어는 다이나믹 스코프 룰과 스태틱 스코프 룰 두 개 다 지원하는데 스킴 언어는 스태틱 스코프 룰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타입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입 선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타입의 값이든지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펑션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익스프레션이나 펑션의 이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의 결과로서 또는 펑션을 실행한 결과로서 펑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엘리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스트 안에 엘리멘트로서 펑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펑션의 파라메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의 값으로서 이제 어사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수의 값으로 어사인 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변수에 이제 어떤 값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킴에서는 이제 수식을 표현할 때 프리픽스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리픽스, 오퍼레이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콤비네이션이라는 그런 오퍼레이터, N 콤비네이션 R, 흔히 수학에서는 N, C에다가 N, R 이렇게 쓰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스킴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킴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킴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read, evaluate, write를 그냥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 2, 3, 4. 먼저 화면에 프롬프트를 이제 출력합니다. 보통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프롬프트를 이제 이걸로 이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가 화면에 나타나면은 사용자는 그 프롬프트에 evaluate expression을 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프리터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익스프레션을 읽습니다. 리드해요. 그런데 이제 익스프레션을 스킴에서는 사용하는 모든 익스프레션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력되는 이 익스프레션은 이제 펑션 데피니션일 수도 있고, 펑션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다. 말하자면 호출,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킴 인터프리터가 사용자가 입력한 익스프레션을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evaluate 합니다. 펑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evaluate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의 파라미터 값이 body 내의 파라미터를 대치하고, 그 다음에 body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body의 실행 부분에서 맨 마지막으로 계산한 익스프레션, 이것이 그 이제 익스프레션의 이제 마지막 결과로서 이제 그 값이 리턴됩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터프리터는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결과 출력된 다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화면에 출력하고, 그래서 여기 1, 2, 3, 4 이 과정을 계속 반복 수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롬프트 출력하고 read, evaluate, write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터프리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터프리터가 하는 일입니다. 스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작성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이제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문자는, 출력이 가능한 모든 문자는 다 스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자는 다 스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어떤 워드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제 렉시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워드로서는 이제 넘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티저, 리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펑션 이름이나 변수 이름들. 그 다음에 심볼, 이런 것들은 이제 쿼티드 아이덴티파이어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에 이제 쿼트를 붙인 거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개념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넘버, 아이덴티파이어, 심볼. 여기에 이제 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그거 자체로서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펑션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펑션 네임이나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오퍼랜드들이나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스킴에서는 이러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형 언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명령 언어에서도 이제 알파벳, 렉시콘, 익스프레션 여기까지는 이제 스킴과 이제 같습니다. 근데 명령형 언어에서는 이거 그 이상으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하나 더 언급한다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은 이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학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익스프레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를 보겠습니다. 넘버에는 정수형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 리얼이 있습니다. 인티저는 부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75 플러스 375 똑같은 숫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5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숫자로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자릿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긴 정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릿수에 제한이 없는 정수를 사용하려면은 이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킴에서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십진수나 심볼릭 그런 연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릿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넘버로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부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소수점이 맨 마지막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47점.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247. 그 다음에 지수 표현도 가능합니다. 123.456에 10의 20승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23456, 그 다음에 10의 22승 이렇게 이 두 개의 숫자는 크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뭐 0.00123456에 10의 마이너스 25승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스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보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출력이 가능한 모든 문자들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임의의 문자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없는 문자, 이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킴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은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백슬래시하고 탭, 뭐 뉴라인 이런 그 등등의 제어 문자는 또 역시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안에 공백 문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의 첫 번째 문자로서 사용될 수 없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그다음에 소수점,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문자로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은 흔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어, 우리가 이미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파이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퀘스천 마크도 써도 되고, 이런 스타, 그다음에 하이픈,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표시, 앞에 이제 스타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런 부동어로 써도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점, 이퀄이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가 나와도 되고, 앰퍼센드 이런 게 나와도, 기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덴티파이어들도 여기서 스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펑션 네임이나 어떤 변수의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리더빌리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펑션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킴에서 사용하는 심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킴에서 말하는 심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흔히 말하는 문자 상수라고 봐도 됩니다. 심볼이라는 것은 이제 일명 쿼티드 아이덴티파이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앞에 쿼트 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보면은 요거 PI 요것만 보면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쿼트를 붙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볼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 이제 쿼트 펑션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쿼트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쿼트에다가 이제 PI. 그러니까 요 PI라는 그 일종의 아이덴티파이어 보이죠? 이거에다 이제 쿼트라는 펑션을 이렇게 앞에 붙이면은 이것은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스킴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심볼을 얘기할 때 케이스 센시티브 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움바트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대문자로 썼죠. 근데 이건 소문자로 쓴 거. 앞에 쿼트를 붙였습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쿼트라는 펑션을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쿼트의 대문자 움바트, 또 쿼트의 소문자 움바트 다 이게 네 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길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긴 걸 또 쓸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쿼트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쿼트 문자를 제거하면 모든 아이덴티파이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어에다가 앞에 쿼트 붙이면 이게 이제 심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숫자에다가 쿼트 748이죠. 이것은 이제 쿼트라는 펑션에 748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쿼트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숫자 748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숫자 앞에다가 넘버, 숫자 앞에다가 쿼트를 붙이면은 이것은 심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파이어, 넘버가 아닌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그 앞에 이런 쿼트를 붙이는 것이 문자 상수,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사실 스킴의 프로그램은 익스프레션들로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넘버, 심볼, 여기 이제 베리얼 했는데 이건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의 이제 일종으로서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 이제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넘버는 이제 인티저와 리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볼은 이제 쿼티드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써도 좋고, 이제 쿼트라는 펑션을 써도 좋습니다. 일반적 형태는 요거나 요건데 2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파이어의 이제 하나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펑션 네임이든가 변수 이름이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으로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로서는 이제 이런 아이덴티파이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변수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장하는 값이 퍼스트 클래스 이제 오브젝트이어야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으로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맨 처음에 괄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 취할 수 있는 이제 파라메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의 이제 오퍼랜드,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의 이제 3,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A는 반드시 펑션이어야 됩니다. 펑션이나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게 그 펑션, 뭐 이것이 이제 파라메터로 사용되는 그런 펑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 variable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스킴에서는 variable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variable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define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primitive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킴 언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 함수로서 제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define이라는 펑션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은 먼저 괄호 열고 define, 그 다음에 여기 v, v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이기 때문에 형태로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 목적이 변수인 거죠.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이제 expression, 어떤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expression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괄호 열고 define v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어떤 리스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스트와 같은 표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펑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define이라는 펑션은 맨 처음에 여기 변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expression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먼저 E를 계산하고 익스프레션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밸류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변수 V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동작 실행 과정을 변수 V는 익스프레션 E의 결과로 이제 바운드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efine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펑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펑션은 그 실행 결과로서 반드시 어떤 결과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define이라는 것도 일종의 펑션을 실행한 결과니까 이거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define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실행 결과를 갖다가 이제 하나 이제 리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킴이라는 언어에서는 이 define이라는 펑션의 실행 결과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킴 언어를 이제 구현한 인터프리터를 이제 작성하는 그 작성자, 개발자가 define을 실행한 결과로서 무엇을 결과로 리턴하든지 그건 이제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결과는 하나 만들어내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킴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는 게 read, evaluation, evaluate, 그 다음에 이제 write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evaluate한 결과가 V에 E의 결과를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실행 결과로서 뭔가 하나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개발자가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베어리의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이 익스프레션의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개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define pi 이게 이제 베어러블입니다. 3.14159228 이걸 이제 계산해서 이 값이 파이라는 그런 베어러블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 값을 가지죠. 근데 define qi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 파이라는 것이 이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는 3.14159228입니다. 이것을 변수 qi에 이제 바운드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i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define animal 이게 이제 변수죠. 여기에 이제 quote 타입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볼이 되죠. 이건 변수가 아니라 심볼입니다. 일종의 문자 상수라 이런 얘기죠. 이걸 먼저 이제 계산을 하죠. 이걸 계산하면 이제 타이거라는 심볼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거라는 심볼을 애니멀이라는 변수에 이제 바운드 시킨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애니멀은 이제 타이거라는 심볼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는 요 쿼터가 붙었는데 여기는 쿼터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떠한 그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때는 문자 상수, 심볼을 표현할 때는 쿼터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걸 안 붙이면 이게 변수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거의 결과로서 우리가 결과를 얘기할 때는 쿼터를 안 붙이고 그냥 그 심볼만 씁니다. 쿼터 없는 심볼만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 같으면은 쿼터를 붙여주고 어떠한 결과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쿼터 없이 그냥 사용된다는 거 이걸 이제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스킴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톰이라는 게 있고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톰이라는 것은 리스트가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데이터 탑에는 애톰과 리스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콘셀, 페어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가 아닌 것은 이제 콘셀이 없고 이제 페어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리스트 구조를 이제 공부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톰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 리스트가 아닌 거, 넘버, 심볼, 스트링, 불리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넘버나 심볼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고, 스트링은 이런 것들입니다. 더블 쿼트. 그 다음에 널 스트링은 이제 더블 쿼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하는 이제 true, false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구조를 갖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애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구조가 없죠. 근데 리스트는 이제 구조를 갖는데, 이제 리스트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이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어떤 엘리멘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 데이터 1, 그 다음 데이터 n 이렇게 해놨는데 n이 0하고 이제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n이 0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null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킴에서는 모든 펑션 어플리케이션을 리스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펑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인데 맨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펑션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서의 리스트는 쿼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펑션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나 데이터로서 리스트나 전부 다 이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쿼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쿼트가 있으면은 데이터로서의 리스트고 쿼트가 없으면은 이것이 이제 펑션이 돼서 이제 펑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는 이제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런 리스트 구조는 중첩될 수 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define 해서 이제 vec이라는 걸 define하는 vec이라는 변수죠. variable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list 583 쿼터가 붙었으니까 데이터로서의 이제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벡터라는 그런 vec이라는 그 변수에 583이라는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바운드 시켜주죠. 근데 이 define 자체가 펑션이기 때문에 요걸 실행한 결과로서 이제 뭔가 값 하나를 리턴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unspecified 지정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은 vec입니다. 쿼트 583 이것은 이제 요거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6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쿼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펑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이것이 펑션이 돼가지고 이거 3과 6을 더하는 거죠. 결과는 9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밑에 플러스 36 해놓고서 앞에 이제 쿼트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서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쿼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과를 리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6이라는 그런 리스트, 데이터로서 리스트입니다. 이것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쿼트에 이제 Saturday, Sunday 이런 리스트가 있죠. 이것은 이제 Saturday, Sunday 이것이 데이터로서 리스트입니다. 쿼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것이 펑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쿼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이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쿼트 이제 큰 괄호 이제 맨 바깥에 있고 안쪽에 이런 거 있고 이제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에 이제 쿼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데이터로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스트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리스트, 그 다음에 요 리스트가 이제 또 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널 리스트입니다. 널 리스트. 널 리스트란 것은 이제 특별히 리스트이기도 하지만은 애톰이기도 합니다. 널이란 것은 어떤 그 안에 엘리멘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애톰이라고 생각하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특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 좀 복잡한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중첩된 리스트가 있어요. 이같이 복잡하게 중첩된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앞에 쿼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서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형 언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트를 컴퓨터 안에서 스킴이라는 언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컴퓨터 안에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밑에 이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AB2X98M 여기 앞에 쿼터가 붙어 있으니까 데이터로서 이제 리스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이런 노드들이 있고 여기 이제 A, 여기 B2X98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노드들 이런 것들 갖다가 콘셀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페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두 칸이 들어있죠. 두 칸이 들어있습니다. 페어라고 이제 부르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콘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탑 레벨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중첩되지 않은 최상위에 있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탑 레벨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탑 레벨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런 것들이 탑 레벨 아이템이에요. 그냥 요것도 이제 요게 탑 레벨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의 이제 내부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스트 안에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돼 중첩되지 않은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첩된 것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BC를 한번 보면은 BC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BC 리스트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 리스트는 크게 엘리멘트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는 A고, 첫 번째 A고, 두 번째 노드는 리스트 B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BC 이걸 포인트하고, 세 번째는 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 포인트해서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 탑 레벨 아이템은 이제 세 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널이 있습니다. 널이란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컨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페어가 없습니다. 이 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컨셀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널이라는 것이 이제 애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컨셀이 없는 겁니다. 페어가 없어요. 그래서 애톰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제 널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리스트라고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널이라는 것은 리스트도 되고 애톰도 되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X, Y, 여기 널, 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 Y, 여기 널입니다. 이게 Z.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탑 레벨 아이템은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노드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떤 애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애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트 구조의 이제 그 맨 하부 구조에는 모두가 이제 애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애톰이 되죠. 이것도 애톰입니다. 이제 스킴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티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 빌트인 펑션 또는 내장 함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척 많이 쓰는 그런 펑션들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용되는 그 펑션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미리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종류로 보면 이제 숫자를 다루는 뉴메릭 펑션, 리스트를 다루는 리스트 펑션, 기타 펑션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이런 펑션들을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식에 쓰는 거죠. 절대값, 뭐 제곱, 나머지, 최소값, 최대값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러스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는 숫자 하나 그대로 플러스 5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더하기만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더하긴 더하는데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연산의 이제 항등원을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연산의 항등원, 그러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그 곱하기 연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도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 연산의 항등원이 결과로 나옵니다. 곱하기 연산의 항등원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뭐 여기 최소값 민이라는 거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맥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그 결과는 뭐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미니멈의 이제 항등원이 뭐냐, 그래서 맥스 오퍼레이션의 항등원이 뭐냐, 그걸 여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펑션을 보면은 이제 이건 그 리스트를 주로 다루는 펑션들인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대부분의 펑션들이 프리미티브 펑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교육 목적상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define 여러분들 배웠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 펑션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펑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의 함수와 함수형 언어의 함수를 비교할 때 함수형 언어에서는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의 수학적 함수, 그와 유사한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형 언어에서는 람다 익스프레션을 써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스킴에서는 람다 익스프레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제 무명 함수, 무명 펑션, 이걸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먼저 람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들 괄호에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 부분 이제 바트에 써줍니다. 이것이 전체가 리스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람다다 그러면 이건 펑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펑션이니까 그냥 파라메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행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라메타들은 이제 형식 매개 변수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함수를 이제 실행하려면 이제 파라메타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실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 보면 람다 요만큼이 펑션이죠. 이건 이제 이름이 없는 펑션입니다. 무명 펑션이에요. 이게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괄호가 여기 있고 이 괄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괄호를 보면 이게 리스트 형식입니다. 리스트 형식인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람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펑션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 펑션에 적용되는 아규먼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파라메타에 대응이 돼서 이 바디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은 지금 먼저 람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람다 익스프레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거 자체로서 이밸류션 하면은 이 결과는 그냥 펑션이다 겁니다. 이름이 없는 펑션이에요. 이 결과는 펑션이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람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써주고 요만큼의 람다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펑션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7은 이 펑션의 파라미터에 적용되는 그 7입니다. 7이 여기에 대응이 돼서 x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7, 7은 49. 49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람다 요것도 보면 이제 또 다른 그 함수죠. 람다가 나오고 이제 파라메타고 이제 플러스 AB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가 결과가 또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펑션을 이제 또 파라메타를 주어가지고 실행하려면은 이제 요게 이제 펑션이 되고 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리스트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펑션입니다.
이 뒤에 두 개 나오는 것이 이 파라메타. 그래서 이 파라메타에 적용이 돼가지고 A가 24, B가 5 그래가지고 이제 더하면은 이제 29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파라메타들 요걸 갖다가 그냥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예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라메타들 요게 이제 바운드 베리어블입니다. A와 B는 파라메타지만은 요 바디 내에서는 이제 A, B가 나오는데 이 A와 B는 바운드 베리어블이다. 왜 그러느냐? 이걸 실행할 때쯤에는 A와 B는 이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값이 결정됩니다. A는 24로 바운드되고 B는 5로 바운드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 단계에서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는 다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들은 이 바디를 실행할 때쯤에는 이제 이미 바운드된 변수이기 때문에 바운드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펑션을 정의할 때 람다 익스프레션 써서 정의한다고 이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펑션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펑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제 문명 펑션을 정의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펑션 이름이 없으면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efine을 이용해서 이제 펑션의 이름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define, 그다음에 펑션 name, 그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 그래서 이제 원래 define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그 어떤 익스프레션인데, 지금 여기서는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제 펑션이 됩니다. 람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밸류된 결과는 이제 펑션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름이 없죠. 근데 define이라는 것 자체는 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이밸류된 결과를 여기다 이제 바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변수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펑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펑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폼을 보겠습니다. 이건 교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define 하고 펑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타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파라메타들을 이제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ody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람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define 할 때 지금 이러한 형태와 여기 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게 리스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익스프레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펑션을 정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efine 했을 때 이게 리스트가 나오면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게 펑션 이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파라메타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body. 이 두 가지 형태가 쓰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는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제 폼 1이 더 의미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define한 것이 처음에 나온 게 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이밸류한 결과를 여기다 이제 바인드 시켜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미상으로는 폼 1이 적절한데, 이제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폼 2가 보면은 여기 이 형태가 이제 이 펑션을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펑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폼 2가 조금 더 익숙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재에서 이제 폼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폼 2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여기 이제 스퀘어 앞에서 이제 거론됐던 이제 스퀘어를 보면은 define 스퀘어라는 이제 펑션을 정의합니다. 파라미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body는 이제 파라미터 하나를 갖다가 제곱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하나이고 body가 이제 x 곱하기 x죠. 요걸 하는 그러한 펑션 람다, 이게 람다 펑션이죠. 요거를 스퀘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디파이닝 이게 자체가. 그래서 스퀘어라는 이러한 그 함수 이름은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할 때는 스퀘어라는 게 함수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7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은 여기 7이라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 여기 x에 적용이 돼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7, 7은 49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스퀘어라는 걸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 요게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7을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이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펑션을 이같이 이름을 하나 정해주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프리미티브 리스트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펑션들이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콘스, 카, 쿠더 이런 게 있습니다. 콘스라는 것은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해서 리스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C++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그 컨스트럭터가 생각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컨스라는 것은 스킴에서 컨스라는 것은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이제 여러 엘리멘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엘리멘트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카와 쿠더인데, 카는 리스트의 헤더를 선택할 수 있고, 쿠더는 리스트의 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쿠더라고 읽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의 헤더 처음에 있는 거, 요것을 선택하는 게 카입니다. 요것이. 근데 쿠더라는 것은 카 헤더 요걸 제외한 나머지 거니까 이제 요게 되겠죠. 요만큼을 선택하는 게 이제 쿠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가 리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펑션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스 그러면 이제 컨스트럭팅 리스트입니다. 컨스트럭팅. 그래서 앞에 네 글자를 땄습니다. 컨스. 그 다음에 이제 카와 쿠더가 조금 이제 좀 그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는 이제 contents of the address part of register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R. 그 다음에 쿠더는 contents of the requirement part of register number. 이것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와 쿠더라는 것은 리스비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이제 개발됐는데, 그때 이제 IBM 704라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IBM 704 컴퓨터에 이제 인스트럭션으로서 카와 쿠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카와 쿠더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카인데, 그때 어셈블리 랭귀지로 아마 카로 이제 구현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이제 테일을 선택하는 게 이제 쿠더라는 건데, 그때 이제 IBM 704 명령어인 쿠더라는 그 명령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티브 리스트 펑션 중에서 중요한 그 컨스트럭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컨스트럭터가 어떻게 리스트를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스의 그 사용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컨스 아이템 리스트 이와 같이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순서에 의해서 리스트를 이제 생성해 나갑니다. 먼저 하나의 컨셀을 할당한다. 컨셀을 하나 할당합니다. 이 컨셀입니다. 컨셀의 앞이 아이템을 포인트하도록 한다. 여기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포인트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컨셀의 뒤가 리스트를 포인트하도록 한다. 컨셀의 뒤가 리스트를 이제 포인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컨셀, 요 포인터가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컨스 여기 A하고 BCD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심볼이 있고 여기 BCD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BCD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컨스니까 컨셀 하나를 할당을 한 다음에 앞에 심볼 A 뒤에다가 이 리스트 요걸 포인트하도록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의 리스트는 이제 맨 첫 번째 노드가 A, 그 다음에 이제 B, C, D 이런 식으로 가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A, B, C, D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오른쪽에 나오는 리스트, 요게 이제 앞에 A가 이렇게 이제 맨 앞에 삽입되는 그러한 형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3과 이제 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여기 3이 있고 여기 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스 하게 되면은 이거 컨셀 이거 하나 또 할당합니다. 그래서 앞에 포인터가 먼저 나오는 3을 포인트하고 뒤에 포인터 뒤에 나오는 널을 포인트하도록 합니다. 결과가 이런 2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노드가 하나인 3위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널이 있고 또 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스를 하니까 또 이제 콘셀 하나를 이제 할당을 해서 앞에 것이 이제 앞에 거 포인터, 뒤에 거 포인터 둘 다 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노드가 하나인데 노드가 하나입니다. 그 노드가 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은 하나인데 그 아이템이 널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4번을 보면은 컨스 이제 1이 있고 컨스 3 널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이거 본바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2번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1이 하나 있고 그런 요러한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스 1을 했으니까 컨셀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앞에 것 포인트 1입니다. 이걸 포인트하고 뒤에 포인트는 이제 요걸 포인트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4번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이템이 하나, 두 개인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은 define입니다. define weekdays 이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죠. 이러한 리스트를 이제 구축할 겁니다. 스킴이라는 언어가.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윅데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요 리스트를 윅데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결과가 요거니까 윅데이즈가 이제 요걸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위켄드가 이제 세터데이, 썬데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터데이, 썬데이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6번 위켄드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6번이 결정된 거죠.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이제 윅데이즈에다가 썬을 갖다가 콘스했습니다. 여기 윅데이즈 여기에다가 썬 요걸 이제 콘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는 컨셀 하나 만들어서 앞에 거 포인터는 요 썬을 포인트하고 뒤에 거 포인터는 요 윅데이즈를 포인트합니다. 윅데이즈가 요거니까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결과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이제 또 콘스 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 콘스니까 또 콘셀 하나 만들어서 앞에 거 포인터는 셋, 뒤에 거 포인터는 요거 결과니까 이걸 포인트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결과가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7번의 결과는 이런 식이 되죠.
6days 이제 여기 Mondays 예, 쭉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sun을 추가하니까 이 sun이 앞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sun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콘스 또 set을 했으니까 이 앞에 set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set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set, sun, mon, choos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weekend하고 이제 6days 이제 콘스를 합니다. 그러면 6days가 여기 있고 이제 weekend가 있습니다. 이를 콘스를 하니까 컨셀을 하나 만들어서 앞에 거 포인터는 위켄드를 포인트하고 앞에 거는 위켄드를 포인트하고 뒤에 거 포인터는 6데이즈를 포인트하고 뒤에 거 포인터는 6데이즈를 포인트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총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컨스라는 것은 리스트를 만들 때 컨스 할 때마다 이러한 형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컨스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컨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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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컨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그 프리미티브 펑션 중에서 이제 셀렉터를 보겠습니다. 카와 쿠더가 있는데 모두 다 파라메터로서는 리스트를 받습니다. 리스트가 아니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이면서도 이제 empty면 아니고 최소한 엘리멘트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카의 경우는 리스트가 포인트하는 컨셀에서 앞에 포인터를 리턴한다. 이게 앞에 포인터입니다. 근데 쿠더는 뒤에 포인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콘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뭔가 포인트 하겠죠. 그대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고 카라는 것은 이 그 리스트가 포인트하는 요 콘셀에 앞에 거 포인터 요걸 리턴하니까 이제 여기 이걸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쿠더라는 것은 뒤에 포인트를 리턴하니까 뒤에 포인트는 요거니까 요걸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쿠더라는 것은 결과가 항상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define ls abc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체는 abc 이게 이제 l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 ls 했습니다. 카 ls 그러면 이제 ls가 포인트하는 콘셀은 요겁니다. 요거에 이제 카는 앞에 포인터니까 앞에 포인터 리턴하니까 요거 a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쿠더는 뒤에 포인터니까 뒤에 포인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리스트 BC가 되겠습니다. 리스트 BC. 그래서 이걸 그 익스프레션을 놓고만 보면은 카라는 것은 이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엘리멘트가 되는 거고 쿠더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엘리멘트를 이걸 뺀 거. 결과적으로 이제 리스트 B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이라는 리스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리스트와 2 요게 이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라는 건 뭐냐?
요 포인터니까 요 콘셀의 맨 앞에 포인터니까 요겁니다. 요것이니까 리스트 1인 거 요게 되겠고, 쿠더는 요 콘셀의 두 번째 포인터니까 요걸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리스트 2가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그 익스프레션 관점에서 보면은 요거의 칸은 맨 앞에 있는 엘리멘트 요걸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요거의 쿠더는 맨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뺀 나머지 거, 그러니까 이제 2가 되겠습니다. 리스트 2. 그리고 이제 그 좀 긴 거 LS가 요거라고 생각하면은 카 LS는 이제 맨 앞에 거 요걸 의미하고, 쿠더는 앞에 걸 제외한 나머지 거 요것이 이제 쿠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티브 리스트 펑션에서 셀렉터에 카와 쿠더가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서 어떤 우리가 특정한 엘리멘트를 그 선택할 때 카와 쿠더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와 쿠더를 연속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2라는 어떤 리스트 그 표현한 게 있습니다. 먼저 쿠더를 하고 또 쿠더하고 또 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카와 쿠더를 보면은 카 쿠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C와 뒤에 있는 R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A냐 D냐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카와 쿠더 연속된 걸 표현할 때는 C와 R은 그대로 두고 맨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 그대로 두고 가운데 있는 거 A, D, D만 그 차례대로 써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쿠더를 해준다 그러면은 D, A를 갖다 차례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ls 이런 l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l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caar ls 그러면 이제 카를 3번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ls의 카 그러면은 처음 한 번 하면은 요게 답니다. 요거 처음 한 번 적용하면은 요게 나오고, 또 한 번 하면은 또 요게 나옵니다. 요겁니다. 또 한 번 하면은 이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걸 보면은 LS에 또 먼저 두 번 하죠. 이거 한 번 하면은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은 또 이제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쿠더 하면은 요거의 쿠더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쿠더를 또 한 번 하면은 또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를 하게 되면은 요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리스트 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리스트 CD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요런 걸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요거 선택할 때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카와 쿠더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프리미티브 리스트 펑션으로서 컨스트럭터죠. 그 다음에 실렉터로서 이제 카와 쿠더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원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템을 콘스하고 이거 전체적인 걸 카로 하면은 아이템이 나온다. 또 리스트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이제 콘스를 했습니다. 요거에 쿠더를 하면은
또 리스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원래 리스트가 있는데 요거에 쿠더를 취한 것과 리스트에 이제 칼을 취한 거, 이걸 또 콘솔하게 되면 또 리스트다. 이런 관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경우가 있습니다. 스킴에서도 프리미티브 펑션으로서 이런 조건을 다루는 그러한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킴에서는 이들을 프리디킷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디킷이란 함수들은 항상 그 불리한 값을 리턴합니다. 불리한 값으로는 true와 false죠. 이들은 타입과 관련된 이제 프리디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터로 이런 익스프레션을 받고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넘버냐, 심볼이냐, 불리언이냐, 리스트냐, 페어냐, 널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프리디킷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스킴에서는 그 아이덴티파이를 만들 때 이러한 그 퀘스천 마크도 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퀘스천 마크들은 이런 프리디킷 함수에 사용하면은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리디킷 그 프리미티브 펑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한 그러한 조건을 따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조건을 따지는 펑션들이 있으면은 펑션 이름 마지막에 이러한 그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은 이 함수는 조건을 따지는 함수다 하는 걸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관련 프리딕스를 보면은 이퀄 테스트, 크기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이제 파라미터 받으니까 이게 제로냐, 포지티브냐,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런 프리디킷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퀴벌런스를 따지는 그 프리디킷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것이 동일하냐 다르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퀄 사인인 거하고 EQ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이퀄 퀘스천 마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가 각각 용도가 틀립니다. 이퀄 사인은 넘버의 그 동일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EQ 퀘스천 마크는 애톰의 동일성을 테스트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퀄 퀘스천 마크는 리스트의 동일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퀄 테스트, 이퀴벌런트 테스트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용도가 틀리다. 그래서 이제 이퀄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를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EQ 퀘스천 마크는 애톰의 동일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애톰을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퀄은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은 EQ 퀘스천 마크 이제 심볼 A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true가 됩니다. 두 개의 심볼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EQ 퀘스천하고 이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 원래 EQ 테스트는 애톰의 동일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와 같이 리스트를 써도 그렇게 큰 차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비록 이 내용이 같습니다만은 폴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지금 EQ 퀘스천 마크 이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별도의 두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거에 의해서는 요것이 만들어지고 뒤에 것에 의해서는 요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EQ 퀘스천 마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포인터가 마치 애톰을 포인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톰을 포인트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다른 그 노드를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톰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A라는 여기 이제 EQ 테스트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니다만은 사실 이
세 개의 A는 똑같은 심볼 A입니다. 그러니까 심볼 A가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사실 포인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인터를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림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리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 요거 A, 요거 A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 이 심볼 A는 다 하나의 심볼입니다. 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Q 퀘스천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요 포인터가 이게 심볼 어떤 심볼을 포인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 포인터가 이것이 어떤 심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포인터가 지금 다른 걸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false를 이제 결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동일성을 테스트하는 equal question mark를 보면은 여기 A, B, A, B 했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용이 같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요것과 요거는 비록 독립적으로 요런 리스트와 요런 리스트가 만들어지지만은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true가 이제 리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equal 테스트 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용도에 맞게 이제 잘 써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건을 따지는 그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연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 연산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 함수에는 이제 or, and, no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킴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가 택할 수 있는 여기 오퍼랜드들 개수는 보통은 2개지만은 스킴에서는 없어도 되고 또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or는 이 특성상 이 모든 것들 중에서 true인 것이 하나만 있으면 이 결과는 true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이걸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거부터 연산합니다. 모두 다 연산을 하는 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false이다. 그러면 그 다음 걸 또 계산합니다. 계속 이제 false가 나오면은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true인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EK라는 것이 true인 하나 나오면은 그 즉시 그 다음 것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rue인 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 전체 결과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시 true를 이제 리턴하고 끝납니다. 근데 모든 걸 전부 다 계산한 게 false였다. 그러면 결과는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or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합니다만은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or의 이제 항등원이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or의 항등원이 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nd를 보겠습니다. and는 여기도 이제 파라미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특성상 그 모든 이러한 그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true가 돼야만이 true입니다.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그 결과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이 and는 이것부터 이제 계산합니다. 이것이 true가 됐다. 그럼 그 다음 것도 계산합니다. 또 계산해서 true가 됐다.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false인 것이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이후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전체 결과는 false가 되어버리니까 false인 것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즉시 false를 리턴하고 끝냅니다. 뒤에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true로 계산됐다. 그러면 결과는 true가 되죠. true를 리턴하고 끝납니다.
or와 마찬가지로 and도 파라메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결과가 and의 이제 항등원이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true이면은 false가 리턴되고 이게 false이면은 true가 리턴되는 그러한 논리 연산 함수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은 프리디키트 조건 함수라는 것과 논리 함수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을 활용하는 if expression을 보겠습니다. if expression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테스트를 어떤 조건을 테스트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테스트가 true면은 이걸 하고 소위 말해서 then 파트가 되겠죠. false면은 alternative 이걸 합니다. 소위 말해서 else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alternative else 파트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옵셔널한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if 이런 expression은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중첩될 수 있듯이 이것도 스킴에서도 중첩되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define max2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이 중에서 max를 갖다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if 이게 body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를 크기를 비교해서 a가 크면은 a, 그렇지 않으면 b를 리턴하면 이제 max 원래 그 의도대로 이제 동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efine 했으니까 max2라는 함수 펑션을 정의하는데 파라미터는 두 개고 body는 이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max2 83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83이죠. 그러면 이걸 실행합니다. 83으로. 그래서 f 8383 이렇게 돼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 조건을 봅니다. 이 조건이 여기서는 true가 되어 있습니다. 8이 3보다 크니까 true니까 이것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 그 다음에 max 3 8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보면은 이게 false입니다. false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8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게 이제 if expression입니다. 앞에서 배운 그 if expression은 조건 하나를 따졌습니다. 그 조건이 true냐 false냐.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했습니다. 근데 따질 조건이 여러 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콘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드 익스프레션은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콘드가 나오고 조건을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이제 조건 테스트한 결과가 이거부터 차례대로 테스트 1부터 순서대로 값을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true인 것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게 true였다. 이게 false고 이게 true였다. 그러면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 전체 콘드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이걸 분열을 보면은 여기 테스트 조건 따지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true인 것이 하나 이상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그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true인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순서대로 계산. 처음에 true인 거, 그것에 이제 요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모든 것이 다 true가 아니라 true가 하나도 없이 전부 false였다. 그러면 else 요거에 걸려서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은 결국은 이제 옵셔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렇게 동작하는 콘드를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max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 b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최대값을 리턴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if를 써서 했습니다만 이제 콘드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콘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되겠죠.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A가 B보다 크면 A. 만약 이게 그 B가 크다 그러면 이게 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else를 해서 이제 B가 리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 이용해서 맥스2 83을 하게 되면은 맥스2 83이 대응되죠. 그러면 이거 바디를 실행할 때 이제 콘드 이걸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고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이게 true이기 때문에 이것이 리턴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8이 되고 그 다음에 맥스2 38을 하게 되면은 또 이걸 실행하게 되죠. A, B 대신에 38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요것과 요것이 있는데 요걸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false가 되어 있습니다. false이므로 이제 요거를 합니다. else.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리턴됩니다. 그래서 8이 리턴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스킴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프리미티브 펑션들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디케이트를 배웠고, 그 다음에 논리 함수들 배웠고,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는 if와 콘드 이런 익스프레션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